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현재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구간에서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코스닥 안에서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 이상 하락세 나타내면서 720선까지 빠진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켰는데요. 아직까지는 관세의 영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도 확실히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식품주, 게임주, 건설주의 오름세 돋보이는데요. 오늘도 주요 이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전략 잘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한국 시장은 순항 중입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이 1%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그대로 지지하면서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 외국인들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많이 사나 봤더니 앞으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기업 그리고 이미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기업들 여럿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양식품을 좀 다뤄볼 텐데요. 삼양식품의 주가가요, 여러분들 5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물론 868%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이 해외로 크게 매출이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해외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꽤나 크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엔비디아다라고 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삼양식품을 사실은 50만 원대 밑에서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러한 투자 의견이 함께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한 때는요. 123만 3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16만 원대에서 11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호실적을 냈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덕분입니다. 진짜 원소스 멀티유즈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수 부회장,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며느리가 매운 것을 잘 먹는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보고 우리도 매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불닭볶음면. 이제 해외에서 정말 잘 팔리고요. 앞으로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오늘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희가 좀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OPM 25% 식품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다. 그리고 불닭의 성장이 아직 초입이라면
이게 사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게 실적 피크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123만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제주의 탄생, 이미 100만 원대를 넘어선 삼양식품이고요. 미안하다,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못 산 당신을 위해 목표가 130만 원. 지금 아마 삼양식품은 여러 투자자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가지고 있다가 파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뭐 방송에서든 그리고 시장에서든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어떠한 내용들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답이 있다. 삼양식품이 아니라 상향식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분기 영업이익 67% 성장.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나 봤더니 125만 원대에서 170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비교 불가한 성장과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품회사가 사실 가지고 가기는 힘든 수익성과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보시다시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넘게 성장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67%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삼양식품은 정말 실적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실적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ASP가 높은 해외 중심 매출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환율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에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특히나 대륙이 큰 미국에서 81% 넘게 성장했다고 하고 중국도 35%, 일본에서는 27%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이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한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재료 중에서 파묘 가격은 상승했지만 또 밀가루와 전분의 투입 원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래도 원가 절감을 잘 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소스류 수출이 1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팔아치우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식품으로는 오히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1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2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리해보죠.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38% 넘게 성장, 앞서서 봤던 1분기보다 더 좋고요.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63% 넘게 성장하면서 1,45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라고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다시 한번 이러한 패턴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 실적을 최대로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닭볶음면의 수출 물량이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지금 삼양식품의 성장을 조금은 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산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포당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밀양의 2공장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된다면은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아마 뭐 수출 물량이라든지 매출액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양식품의 유통업체 입점률을 보면요. 미국에서 월마트가 90%대라고 하고요. 코스트코는 50%대로 파악됩니다. 코스트코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실적 너무 좋고 컨센서스도 좋고 사실 센티멘털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70만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환율 효과는 0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2%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무려 91%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기가 갈수록 QOQ 기준으로도 YOY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단은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우리는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25년 기준으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170만 원대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낮게 보는 쪽이 신한투자증권이었는데 보시다시피 125만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업계 평균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퍼 21배까지 보고 지금 현재 구간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모든 증권사가 정말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양식품 앞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는 기업이 계속해서 잘 가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물론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먼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17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삼양식품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경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별, 종목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공모가 장중에 30만 원 선 붕괴를 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줄줄이 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코스피 시총순위 4위로 내려앉았죠. 무엇보다 지금은 미국 등의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전기차 캐즘이 더 장기화하고 배터리 업계 실적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큽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방의 고객사의 수요 가식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본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전 시대에 한국 기업이 가장 유리하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원전주의 동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구 온난화와 AI 시대를 맞아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사업 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 중 43%를 수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원전 기술 수출국 중 하나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때 업계를 선도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비용과 건설 기간이 늘어난 전력이 있고 또 현재 강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안보 우려 때문에 공사를 맡기기 주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한국이 크게 떠오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등이 동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됐다는 소식 전해졌죠. 관련주의 상승세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LNG 개발 사업을 논의할 회의에 한국 정부를 초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가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신 에너지 기술에 대한 협약과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논의할 예정으로 한국 기업들의 LNG 프로젝트 관련한 사업 모멘텀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 철강 및 관광주의 강세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넷마블 관련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작의 세븐나이츠 흥행 기대감 속에 오늘 장중에 연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신작인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르면서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어제 정식 출시 후에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경우에는 넷마블의 인기 IP인 세븐나이츠를 활용한 수집형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기존의 주요 게임 요소를 계승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층 향상된 재미를 선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시그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뉴스 짚어봤고요. 종목 시그널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최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이 거론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 가치를 1대1로 연동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으로 가상자산 사용성을 높여주는 금융자산으로 꼽힙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뭐 국부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늘어날수록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가상자산 산업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환경 구축에 나섰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 발행이 불가능해 규제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 달러로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중 99%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망 이외에 블록체인망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국내에 어떤 그 자산이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한 테나 루나의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발행한 가치만큼 1대1 준비 자산을 비축하고 또 관련해서 회계 검증 등을 받고 또 언제든지 1대1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테라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빨리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지금 정립이 돼야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오늘 사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SK 하이닉스 쪽으로 줄매수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크래프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탄력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함께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죠. 이번 달에 상장한 기업인데 오늘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I,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보티즈, 네 번째로는 SM, 다섯 번째로는 GNC 에너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퐁당퐁당 알테오젠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D입니다. 삼양식품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S&D 쪽으로는 매도가 들어오는 부분이 차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카페24,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먼저 사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짜 연속성이 확인되는 기업은 KB금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부진할 때에도 잘 갈 때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KB금융을 줄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쪽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한화비전,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닥 안에서 디어유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영, 세 번째로는 삼지엔터, 네 번째로는 PSK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SOS랩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오포트, 네 번째로는 동성화인텍, 다섯 번째로는 원일 TNI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이 1%가량 조정을 좀 받아가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숨고르기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숨고르기가 그동안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키웠던 트럼프의 입김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시장 조금 심심하지 않느냐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시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너무 변동성이 강하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렇게 순방하는 사이에 조금 조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주식은 완급 조절의 미학이다라고 적어놨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말로 홈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야구에서 보면은 선발 투수로 나오신 분들이 이 공에 빠르기를 가지고 빨리 던졌다, 천천히 던졌다 해서 이제 시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타자를 이제 요리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올라왔다가 또 휴식 구간도 취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빠르게 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렸더니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항상 역사가 반복되고 지금도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한 달 이제 조금 더 됐네요. 이제 한 달 열흘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과도하게 밀리는 부분은 금방 회복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겠지만 지금은 원상복구가 다 돼 있고 고점을 두들기는 이런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계좌도 끊임없이 수익을 계속 붙여나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났고 어느 순간에 수익이 조금 깎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선구안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눈에 이 완급 조절 때문에 뭔가 현혹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직구도 받아쳐서 홈런을 만들고 변화구도 받아쳐서 홈런을 만드는 이런 여러분들의 이제 차분한 이런 선구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가운데도 급등하는 종목들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로보티즈가 뭐 하루 종일 아마 이슈가 되고 있을 텐데요. 어제도 이제 SMG 엔터가 그랬고 기존의 인벤티지랩이 그랬고 계속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 말로 없는 시간에 3루타에서 말로 없는 사이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멋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슈팅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점점 축소한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시 매도, 그리고 슈팅 구간에서 매도한다. 그리고 순환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보면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차트 보면서 보여드리면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공포 구간 잠깐 나왔지만 금세 이겨내고 한 달 지났더니 기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잠깐 숨고르기를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언제 이 2,500 위쪽으로 올라오면 언제 이렇게 살짝 쉬었다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그 숨고르기는 더 가기 위한 숨고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결승점이 다 왔잖아요.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에 부친 거예요. 이제 무언가 힘을 낼 만한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계기를 위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다. 물론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해서 횡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강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에 수급이 강해서 안 내려가고 횡보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한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력한 강세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겠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세나 이런 부분이 아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 선물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730포인트 그렇게까지 뭐 강력한 저항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주 이상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돌파 시도는 했는데 오늘 다시 스르륵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께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데일리 TV에 이 2시 20분부터 해가지고 밤 11시 방송까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고 이 구간에 좀 쉬어도 괜찮다. 그리고 쉰 다음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약한 구간에서 공포 구간에서도 저는 이번 봄에 6월까지는 고점을 두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돌파 가능성 높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한 달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고점을 두들기고 한 번에 못 넘어가더라도 두 번, 세 번 건드려서 넘어갈 이런 날짜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한번 받아도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뭐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약간 약세를 보인다. 오히려 여러분한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관심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밀려있을 때 기회라고 했는데 뭐가 기회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금요일에 맞게끔 또 제가 또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오늘 말로 없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또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뭐 대부분 섹터를 한번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알령 해제. 이 한알령 해제가 한 번에 해제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한알령 해제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디어유가 텐센트하고 협업을 맺으면서 여러분 가능성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하나 빵 터뜨려주고 이미 양회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죠.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터트려주고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한한령 해제 관련주는 스노우볼이 크게 굴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좋은 수익 안겨줬지만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고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말로 홈런 빵빵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에서도 야구에서도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 만큼 특별히 좋은 종목들로 가지고 와주셨겠죠? 한한령 해제 테마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CJ 골라주셨어요. 대표적인 K컬처,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1분기 실적 오늘 내놨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수 부진의 여파가 좀 있었던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안타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수 부진.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국내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당장 실적은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한령이 해제되고 그리고 여행객 보면은 요즘에 명동이나 이런 쪽을 가면은 한국인 찾기가 힘들 정도래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 관광객 그리고 중국 관광객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코리아라고 하면은 노스코리아냐고 묻고 어디에 있는 나라냐라고 묻고 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오히려 낮은 실적 대비해서 내년까지 해서 더욱더 멋있는 실적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측면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상저하고로 해서 점점 높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기보다는 나중을 본다. 제가 스노우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인데 계속 굴려가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눈사람도 만들고 더 커지면 눈사태까지 만들어지죠. 아마 이 수익률로 눈사태를 맞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거대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 종목은 그런 종목이 많죠.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비중을 좀 든든하게 실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하든 IPO를 하든 뭐가 됐던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소식만 들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계열사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계열사가 다 상저하고 되는 이런 현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안타 종목으로 CJ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1분기엔 다소 미약했으나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죠. 자, 이번엔 2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삼양식품입니다. 불닭 신화로 그야말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제주에 등극한 지 이제 110만 원 선도 넘어서 120만 원 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이 시점에서 어떤 접근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선택해놓고 안타 종목과 3루타 종목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가를 보자마자 이거는 2루타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루타밖에 안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수개월째 안타 종목에서 3루타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왔죠. 지금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매수해서 노리기보다는 트레이딩을 노리는 이런 구간으로 돌입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저는 사실 조금 맵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들 중에 까르보나라나 이렇게 좀 퓨전돼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순화된 제품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퓨전 식품 같은 경우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공략에 성공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너무 매운 것보다는 조금 순화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까지도 모두 다 잡은 게 바로 삼양
삼양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거고 이 인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식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농심의 시총을 뛰어넘어서 계속 황제주로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인기가 식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된다. 제가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컬처의 또 중심에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삼양식품 앞으로도 꾸준히 보시고 지금 당장만 추격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잠깐 쉬는 구간에서 잠깐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오늘 장중에 123만 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루 타석으로 이동해 볼까요? 오늘의 3루 타 종목 콘텐트리 중앙 골라주셨어요. 콘텐츠주 언급하실 때 이 종목은 그래도 항상 상위권에 언급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어떤 모멘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콘텐츠주를 말씀드리면은 3루타면 말로 홈런에 항상 이 종목을 넣어놨던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들도 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콘텐츠 쪽도 그렇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메가박스 부분에 있어서 뭐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좀 어려운 산업이 영화 산업인데 그 산업에 대해서 영화관 산업에 대해서 이 멀티플렉스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 구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아킬레스건을 이제 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뭐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겨내느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 제작하기에 좀 부담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한알영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제작을 한 다음에 넷플릭스에 그냥 독점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판권을 공급하고 이것을 중국이나 뭐 다른 곳에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작비나 이런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딱 제가 정리해드린 몇몇 종목만 봐도 몇몇 이런 작품들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 대단한 영향을 지닌 기업이구나라는 거는 뭐 눈 감고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앞으로 꾸준히 갈 거고 저는 이 종목이 빠르면 1년 늦으면은 뭐 2,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8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최소 2~3배 이상은 올라가야 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K컬처의 문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욱더 멀리 보고 더욱더 크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콘텐츠리 중앙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켜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까지 살펴봤습니다. 독보적인 콘텐츠로 앞으로도 주가 흐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 볼 텐데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AS 더 꼼꼼하게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AS 꼼꼼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홈런 종목들 최근에 너무나도 멋진 성적들 보이면서 고점 계속 높이고 저점도 계속 높이고 있다 보니까 순위 변동이 굉장히 어지럽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인벤치지랩이 1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4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5위에 올라오고 오늘은 로보티즈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싹 다 교체를 했죠. 얼마 전에 뭐 LIG 넥슨도 올라오고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100% 아래 종목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종목이 5개씩이었는데 이제 117%가 5위에 있고요. 7개 종목으로 해도 이제 90% 아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종목이 7개여도 이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100% 아래 종목은 이 7위 안에 없겠죠. 7위 안에뿐만 아니라 10위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14위권에서 벗어날까 봐 DOU가 숫자를 조금 바꿔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밑에 있던 종목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올라오고 글로벌 텍스프리 언제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바로 밑에서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이제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종목들 한알영 해제
관련주 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오늘 꼼꼼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로보티즈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로보티즈 3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호재들 기존부터 알고 있던 사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아래 있던 게 수면 위로 그냥 올라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저는 LG그룹에서 로봇에는 정말 진심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온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LG그룹에 실제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6만 원 이렇게 위에 계속 자꾸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정도 올라오면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비중 조절해서 적어도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 놓으시고 보면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디어유. 마지막에 있는 14위의 종목인데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라고 했는데 크게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5만 원 돌파 시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을 넘어가면 전 이 종목이 1페이지에도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1페이지에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5만 원 돌파 여부 잘 보시면 되고 오늘 거래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고 오늘에서 다음 주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항상 엔터주 중에선 대장으로 꼽는 종목이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1페이지로 들어와 있는데 방산주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도주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고 지금 40만 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윗골이 달았던 구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0만 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단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오늘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다음 주에라도 거래대금을 실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짧게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는 구간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어제 간단하게 저는 이게 한 뭐 4만 5천 아래에서 4만 원 정도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 구간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오늘 4만 5천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정도 구간이면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수익 본 금액의 원금 말고요. 수익 본 금액의 일부 정도만 뭐 한 3분의 1 정도만 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 매수는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수익 보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룸런 코너 지난 12월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약 6개월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한 번 치기도 어려운 만룸런 이렇게 많이 쳐주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가시더라도 마지막 종목은 주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알려주시죠. 네, 하이라이트 종목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렸던 치과용 의료기기 종목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대장으로 올라설 수 있는 덴티스입니다. 자, 덴티움이 실적 실망감으로 쭉 내려간 가운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 내용 제가 한 3-4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것도 최근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대응 전략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5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격 상관없이 지금 7,000원 아래서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 8,000원 위에 있는 구간이 1차 저항이 됩니다. 기존에도 계속 걸렸었죠. 요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올라간다 그러면 12,500원 말로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제가 교육방 운영하는 거 아시죠?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은 AS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3시에 공개 방송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많은 정보 또 못다한 이야기 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마무리까지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만룸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시 만날 일이 있겠죠. 계속해서 이재선 파트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떠오른 중국 비아디가 헝가리의 유럽 본부를 설립한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왕촨프 비아디 회장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본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헝가리 남부 세게드에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의 유럽 첫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왕 회장은 새롭게 들어설 유럽 본부가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판매, 애프터 서비스 허브, 차량 테스트, 현지화 모델 개발 등 3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디가 헝가리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EU 영내 생산으로 인정돼 유럽의 관세 장벽과 각종 무역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SK텔레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사고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좀 팔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단 소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고 갈까요? 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8일 SK텔레콤의 유심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서 가입자 식별 키는 물론 또 유심 복제를 통해서 금융사기나 명의 도용 등 2차 범죄에 직접 악용될 수 있는 유심 비밀 키와 같은 핵심 인증 정보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더 우려가 커졌는데요. 최대 9.7GB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량이 관측된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전체 가입자의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고 또 고객들에게도 그런 유출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매우 거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늑장 신고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의 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와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는 이번 유출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증정보 유출 가능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를 보면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위자료가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범위가 크고 특히 유심 비밀키 유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보다 기업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지금 소송에 앞서서 제기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사건의 성질상 맞지 않다면서 이 소송을 청구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 명령을 청구한 측에다가 본안 소송으로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할 만큼 앞으로 그렇다면 본안 소송에서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좀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SK텔레콤 측은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완료했고요. 또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유심 교체 그리고 재설정을 받은 고객이 약 184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교체 대기자는 여전히 7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말부터 유심 물량이 대량 입고될 예정이라 교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위원회와 별도로 SK텔레콤 차원의 고객 신뢰회복위원회 구성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무적인 타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SK텔레콤 CFO도 2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또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영업 차질, 또 가입자 이탈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실추된 고객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인데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의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보상과 함께 보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만약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5,3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최근에 LG U+ 사례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과징금이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피싱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통신사에 대한 불신으로 자급제폰 구매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사전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신제품 스마트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텔레콤 사태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기 회사들의 특허 소송전을 좀 짚고 갈 텐데 국내 정수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웨이 그리고 청호 나이스 간의 얼음 정수기 기술 특허 분쟁 이야기입니다. 무려 이 분쟁이 11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고 코웨이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번 소송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그 의미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이제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특정 얼음 정수기 제품이 자사가 2006년에 특허 등록한 그런 얼음 정수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원금 기준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등 업계에 이목이 쏠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청호나이스가 이겼습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한데 2심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내려졌고요. 대법원이 어제 이 2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11년간 이루어진 지루한 특허 분쟁이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는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기술의 독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그런 셈입니다. 향후에 정수기 기술 개발 및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 핵심적인 기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전혀 달랐는데 핵심은 바로 제빙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 기술은 미리 만들어둔 냉수를
제빙 원수로 사용해서 얼음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미리 물을 차갑게 한 다음에 그 차가워진 물을 얼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청원 아이스의 특허 기술이었는데요. 1심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넓게 해석해서 바로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같은 경우는 냉수를 미리 만들어서 제빙하는 것이 아니라 한 12도에서 16도 정도의 정수된 물을 얼려서 만드는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필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양사의 어떤 기술적인 구성이나 혹은 작동 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것을 갖고 1심 판단이 맞느냐, 2심 판단이 맞느냐를 살펴봤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고요. 그래서 코웨이가 청원 아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코웨이 그리고 청원 아이스 이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웨이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양사 얼음 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결론은 아주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또 이번 판결로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반면에 청원 아이스 측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청구된 손해배상금 원금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원이 넘는 규모였고요. 11년 동안 특허 심판원의 심결부터 시작해서 특허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보니까는 정수기 업체에서는 사실 특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웨이가 다른 기업들과도 소송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음 정수기를 포함한 생활 가전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하고 또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연스럽게 특허 분쟁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웨이도 역시 이번 소송과는 또 별개로 지난해 교원 웰스의 특정 얼음 정수기 모델, 또 올해는 쿠쿠 홈시스의 얼음 정수기 모델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청원 아이스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디자인 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코웨이는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이런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소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공정한 경쟁, 또 시장 질서 확립, 기술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권리 행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계기로 코웨이는 자사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나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업계 전반적으로도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방어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웨이 그리고 청원 아이스 간의 소송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농심이 2분기에도 준수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제품 툼바 등의 해외 출시로 상승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결 매출액 8,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OPM 영업이익률이 하지만 6.3%를 기록했고요. 지난 2024년을 저점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해외에서의 성장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는데요. 주요 법인별 매출액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일본과 호주에서 21%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달에 툼바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단기간에 완판에 성공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도 농심 라면의 판매량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농심에 대한 목표가 높여지면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국내부터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분기부터는 확실히 프로모션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격 인상 효과까지 반영되고 원재료 공급 재계약 등 통해서 수익성 개선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향후에 신라면 툼바의 글로벌 런칭 성과를 통한 해외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까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 4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라면 스낵 주요 제품의 출고가가 평균 7% 지난 3월에 인상된 바 있는데 가격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었고요. 해외 쪽에서는 일단 미국에서 신제품 확대를 통한 메인스트림 중심 성장이 주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온라인, 간식점 등 성장 채널별로 전용 제품이 입점되면서 앞으로의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유럽 쪽에서는 판매 법인의 영업이 본격화되고 또한 일본과 호주, 베트남은 메인스트림 유통 커버리지 확대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외 쪽에서 높은 성장세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 가능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54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의 툼바, 효자라는 평가 받아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항할 만한 제품이라는 고평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이제 황제주 자리에 안착한 상황이죠. 농심의 주가도 K라면의 저력 보여주면서 뜨겁고 화끈한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지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닥 쪽은 좀 빠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팔아치우고 있는 그러한 장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테마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갈 종목들은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삼양식품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황제주로 이미 등극을 했고 삼양식품이 코스피 전체 순위가 시가총액 순위가 50입니다. 근데 1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123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도 거의 19%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질문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 갈까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맞죠. 이미 이제 어떤 영역을 좀 뛰어넘은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이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삼성출판사였나요? 이제 외국으로 그
그 아기상어 노래가 네네. 유행을 네네. 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랑 또 다른 게 이거는 공장도 계속해서 넓히고 계속해서 그쵸. 매출을 네.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급별로 봤을 때 주가 어떻게 보시고 네. 지금 실적은 어떻게 보시고 좀 이거를 꼼꼼하고 깐깐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때 한번 일단. 이전에는 이거보다 못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이제 실적 보고 한번 놀래고 오늘 주가 상승률 보고 또 놀래고 그 전에는 안 드셔보셨다 그랬는데 이번에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습니다. 저 매운 걸 별로 이러면은 안 말이 좋아해서. 안 되는데 일단은 한번 그래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겹호재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MSCI 편입 관련돼서는 편입된 종목군들의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제 편입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편입되면은 이제 그때 좀 약간 조정을 받는데 아무튼 삼양식품이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수급적으로 이제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1분기 뭐 뉴스 타이틀이 다 이걸 달고 나왔던데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분기. 일단 매출 뭐 5,290억,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처음으로 1,000억 넘겼죠. 1,340억.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이제 각각 매출 한 37%, 영업이익 이제 놀라울 정도인데 67% 정도가 전년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늘었다. 일단 이게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해외 매출이 이제 80%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뭐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지만 사실 뭐 어디가 꼭지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뭐 꼭지를 찍고 내려는 가겠죠. 이제 주식이니까 그때 가장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해외 매출이 80% 이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삼양식품 전체 매출에서 불닭볶음면 현재 9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을 예를 들면 사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닭볶음면이 국내 기준에서 6위예요, 6위. 근데 위에서 1위서부터 7위까지 진라면 하나 빼고 다 농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바이오텍 얘기할 때 파이프라인이 뭐 하나 두 개 있는 기업들은 뭐 거기에 이제 진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잘못됐을 때 기업의 평가가 달라지는데 일단 삼양식품은 이게 불닭볶음면이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매출이 급증이 나온 것은 이제 SNS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뭐 먹고 그다음에 뭐 챌린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삼양식품의 한 가지 지금 단점이 있죠. 그거는 이제 해외 공장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 해외 공장 첫 내년에 어, 공장을 초반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뭐 판매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운송비 이런 것들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873억인가 아마 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더 올랐겠죠. 수출 더 많이 했으니까. 네, 올해 기준으로 뭐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해외 공장으로 이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나름대로 그거는 소위 얘기하는 좀 아끼는 돈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굉장하지만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로드에 있는 이제 어떤 식당에서는 사실 불닭볶음면을 파는 데가 거의 없고 국물 있는 라면을 많이 파니까 물론 뭐 진라면도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은 해외 법인 쪽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중국 쪽이 괜찮았습니다. 중국 쪽이 의외로 일단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77% 월마트에 들어간 게 효과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월마트 쪽에서 일단 라면 카테고리에서 이제 굉장히 최상단에 이제 위치를 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일단은 좀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제 공장도 막 세우고 이제 해외 법인 유럽 쪽도 법인 세우고 이런 것도 인해서 올해 실적 늘어나는 것은 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그 26년도까지 늘어나는 매출을 올해 얼마나 주가에 좀 약간 땡겨서 적용을 시켜놨는지 그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됐는지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제 밀양 2공장을 이제 6월 달에 완공을 하면 이제 생산량이 전체 대비해서 35% 늘어나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다 그 얘기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외국인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데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 이게 이제 선 말고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게 이해도가 좀 약간 빠를 것 같아서 텍스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오늘도 뭐 팔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매도 많지는 않죠. 외국인들이 사는 양 대비해서 기관에 파는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견조한 건데 외국인들이 오늘 최근에 좀 한 달 동안에 매수한 것 중에 가장 좀 큰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좀 소폭 순매도인데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뭐 이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양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은 사실 앞서서 앵커께서 뭐 목표가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뭐 너무 빵 떠서 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지지 저항선 긋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사실 위쪽 방향 충분히 열어둘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주가 차분히 올라와서 지금 주가면은 부담이 없어 보일 텐데 갭으로 빵 띄워서 오늘 급등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약간 특이하게 좀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큰 조정은 당분간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외국인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삼양식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여쭤보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실적이 정말 잘 나옵니다. 앞으로 실적을 두고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러한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빠져나오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니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게 그만큼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유를 하거나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양식품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뛸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다음 달에 치러질 대선까지 약 보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증시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증시 공약 경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지난 팬데믹 때 이후로 개인 투자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권자 중에 주식 투자자 비중을 보면 지난 2019년 14%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30%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는 것이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합치하는 지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고요.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도 공동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식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까지 잡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주주환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주식시장 재편 그리고 주주환원을 강화해내고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도 상법 개정 재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 등을 약속해 놓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이 가능한 투자 친화 국가를 구축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장기 주식 보유자 혹은 펀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배당소득세 폐지, 분리과세, 그리고 ISA 세제 강화,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방향성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겠죠. 모두 좋은 공약이지만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도 함께 주시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감성코퍼레이션 만나볼 텐데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 5거래일 동안 3,000원대 후반대에서 4,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5% 가까운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버추얼텍이었다가 이제 이 어떤 사업 내용을 좀 바꾸면서 감성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좀 변경을 했죠. 1분기 실적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상당히 좀 잘 뽑았습니다. 일단 뭐 타이틀로는 뭐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사실 이 어페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비수기 성수기가 있긴 합니다만 감성 코퍼레이션 그동안의 어떤 분기 실적을 쫙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비수기 성수기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좀 꾸준하게 좀 나오는 편이 좀 있긴 해요. 일단 4분기가 가장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어떠한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텐트 만드는 기업인데 스노우피크라고 해서 지금은 뭐 좀 약간 회사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베인캐피탈이 인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는데 베인캐피탈은 아마 고려아연 영풍 지분 경쟁 때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아연 쪽에 우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베인캐피탈 미국계 사모펀드죠. 굉장히 큰 어떤 사모펀드인데 일본에 있는 스노우피크 재팬을 이 베인캐피탈이 지분을 80%를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스노우피크가 이 감성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3대 주주, 4대 주주 될 텐데 여기서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베인캐피탈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M&A를 어떤 M&A라고 해 인수해서 이제 사모펀드니까 이제 가치를 높여서 파는 걸 많이 하는데 클래시스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캐피탈은 이제 클래시스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다를 인수를 해서 딱 가치를 키운 다음에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략이 보통 우리가 볼트온 전략, 이제 M&A에서 볼트온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인캐피탈 특성상 일본 스노우피크를 인수를 한 다음에 스노우피크 어페럴의 판권을 갖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게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감성 코퍼레이션 이 대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약간 이렇게 어떤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2027년도까지 단기 순이익의 50%를 일단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올해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시키는 데 쓰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 후에 매입 후에 소각을 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사실 더한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잠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진 않아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기관도 좋고 외국인도 좋고 그다음에 올해 전고점 일단 3월 말과 4월 초에 중순쯤에 있었던 어떤 나름대로의 저항선을 이제 가뿐히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정리를 하면
베인캐피탈의 어떤 행보를 보면 감성 코퍼레이션도 나름대로 일본 그 스노피크와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은 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고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예요. 오늘 13% 넘게 급등세.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미코, 그다음에 뭐 미코 세라믹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어떤 뭐 홀딩스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24년도 기준에서 매출 이제 5,400억, 영업이익 1,0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948억을 발표를 했는데, 25년도 1분기 실적이 뭐 너무 잘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한 7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50%가 넘는 부분들을 성장을 좀 이뤄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많이 됐느냐? 이제 기업적으로는 이제 HBM 이 세라믹 분말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미코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도 좋았고, 이제 뭐 반도체 쪽에 HBM 장비 쪽,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 세라믹 파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라믹 파츠를 만드는 분말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이제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 미코가 이제 좀 약간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게 올해서부터 이제 연결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퀀텀 점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 일단 뭐 어떤 기업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선박 같은 데서 어떤 배기가스, 그다음에 BHI랑 좀 약간 그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LNG 발전에서 이제 열 회수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는 HRSG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LNG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도 좋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비상장이라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네.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넘지 못했던 가격대가 가격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부근만 오면은 미코가 이제 버릇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선 못 뚫고 밑에 쪽으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느낌이었었는데, 4월 말에 이제 돌파한 이후로 특별히 이제 기존의 저항선이 이제는 뭐 지지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14% 상승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늘어나고 있는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조정 잠깐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실적의 주가가 연동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거의 뭐 바닥권 주가라고 생각하셔도 큰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뭐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고요.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뉴스에 따라 좀 등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책주와 그동안에 좀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급격하게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으나 코스닥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에서 역시 보시면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600선을 좀 방어하긴 했고 600선 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시장이 이번 주는 좀 큰 강한 흐름들이라기보다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돌아오는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한 공략보다도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망이 필요한 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좀 종목을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한전선 좀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매출 8천억 돌파하면서 수주장부 2조 8천억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 좀 성장 기대감이 좀 놓여 있고요. 대한전선의 대주주로서 있는 호반그룹이 LS전선과 더불어서 모두 지분을 좀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선업계에서의 좀 입지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볼 때도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좀 지켜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일단 수급도 괜찮고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어떻게 시장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부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가 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 양 지수 모두 다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했죠. 소매 판매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밤사이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지수 모두 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와 부합한 흐름 나와줬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 증가보다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다행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피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계속해서 둔화된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4월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을 보자면 전월 대비 0.4% 감소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2% 감소였는데 그것보다 하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한 달간 자동차라던가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1.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황이 점차 둔화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2달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4월 들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관세 부과 이후에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와 함께 설비 가동률 역시 계속해서 둔화되는 상황인데요. 전달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설비 가동률이 나왔다면 지난 4월 달에는 77.7%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비 가동률이 하락을 한 원인 또한 제조업 둔화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비 가동률이 이렇게 둔화가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제 전망이라던가 관세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을 뽑을 때 바텀업 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부터 보고 기업과 관련된 산업과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시점에서는
경우에는 이런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기업을 먼저 보기보다는 경제 상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산업군들이라던가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난 밤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 대한 결과들도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산업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할 걸로 보이고, 다음 주의 경우에도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도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제 지표가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요, 그래도 확 뛰면서 2,633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좀 상승폭을 줄이더니 현재는 2,631포인트까지 그래도 다시 2,630선 수준을 회복해 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좀 꽤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 주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2,63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약세가 계속 포착이 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장중에 734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722포인트까지 저점 낮춘 바 있습니다. 현재도 720선 초반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수로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에 동참하면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동반으로 출회해냈고요. 개인 나홀로 매수 우위 보이면서 2,300억 원 가량의 순 매수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16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장중의 고점은 2,640선이었는데요.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수급에 힘입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2,600선이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될지 아니면 지지선이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의 기술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은 어느 정도에서 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엇갈렸죠. 코스피 보시다시피 0.2%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도 약간의 보합권,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관망 기조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725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는 0.8% 하락세 56,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좀 수급이 아쉬웠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반도체 아주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2% 넘게 상승세 20만 4,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그래도 20만 원대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4%의 강보합권. 보시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이 3위권에서 4위권까지 빠졌고, 그리고 4위권에 위치해 있었던 삼바가 이제 시가총액 4위권에서 3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약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해서 3위권까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보시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도 3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9만 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0.47%의 강보합권 19만 3,8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은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오늘 사실 외국인 수급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원 가깝게 빠졌고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1,390원대도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최근 들어서 1,39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1,390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가장 먼저 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6위권에 진입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넘게 상승세, 84만 원대 다시 한번 진입 나왔고요. HD현대 중공업 0.7% 상승, 41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감. 기아가 0.8% 넘게 상승하면서 9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KB금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기관 수급이 여전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셀트리온 강보합권, 신한지주 강보합권, 한화오션 0.8% 넘게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 네이버가 0.7% 하락하면서 18만 7,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이 최근에 코스닥에 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려 4% 이상 빠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지선이 약간 무너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31만 7,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입 2.9% 넘게 빠졌고 에코프로도 3.5% 넘게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HLB 1.5%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1.5% 하락,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딱 지수와 연동되는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펩트론 5% 넘게 강세,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1.4% 넘게 상승, 41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탄력 좋았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반등 나왔고 휴젤 1% 넘게 조정, 클래시스가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기관이 좀 팔고 나가는 양상 보여줬는데 7%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리가켄바이오 0.78% 상승하면서 10만 3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증시 전반적으로 탄력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기계, 장비, 음식료, 건설, 게임 등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요. 반면에 전기 제품이나 화학, 통신 장비 업종에는 파란불 들어오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 어제 스승의 날이자 정책 테마주로 좀 올랐던 교육 서비스 테마가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까지 지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1,380원대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 다음 주 전략 잘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피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죠. 바로 관세에 대한 이슈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 가지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협력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라던가 무역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자유가 목적인 협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세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서도 나와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여러 가지 좀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율 조율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더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관계자 면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관세 조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 인프라라던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조선업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번 일정을 더욱더 주목을 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조선업 자체가 성숙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과열권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기업들도 정말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삼산의 형태를 띠는 모양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산의 형태를 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졌을 경우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재료 소멸로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깨졌을 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급등락이 큰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이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엮인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종목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 60종목 중에서 72%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치 테마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를 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 비율이 무려 86%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동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에 비해서 투자금 자체가 적습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60개 종목 중에서 42종목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급등락이 큰 정치 테마주에 자칫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인맥주보다는 어떤 걸 더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책주를 오히려 더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나오는 가운데 좀 겹치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고른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 잘 주시해보자라는 이야기, 정치 테마주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할지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게임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M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왜 게임주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게임 업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을 한다거나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면은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M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M게임의 경우에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0여 종의 게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M게임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 가장 큰 원인은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와줬는데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27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6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M게임이 실적이 개선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 등 장수 게임이 안정적이게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런 스테디셀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흥행을 할 경우 향후에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트 온라인의 경우에는 북미라던가 유럽 쪽의 매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68%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듯 글로벌 공략을 통해서도 매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죠. 바로 신작 모멘텀인데요. M게임의 경우 올해 들어서 신작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의 경우 중국향 드로이안 온라인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귀혼이라는 IP를 기반으로 해서 방치형 게임이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방치형 게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알아서 성장을 한다거나 혹은 이 관련된 보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게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 특히나 글로벌 위주로 공략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력 게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계속해서 매출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하반기에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서 글로벌로 공략을 한다면은 더 큰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저평가 매력과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게임주의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또 재무도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M게임의 경우 PER이 6.71배에다가 PBR이 0.81배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2.97%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소형주의 경우 배당금을 안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의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15%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 게임주 내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게임의 경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4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121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이번에 121선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단 지지선이 강하게 만들어진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봉을 보면서 저는 이제 손절가라던가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권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6,100원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100원대 구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강한 지지를 받은 구간이자 강한 저항을 받은 구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이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을 때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6,1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간대를 잡아봤습니다. 바로 4,600원 구간대인데요. 올 초에도 4월 달의 경우에도 4,600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서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 그만큼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4,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거래량 급증과 함께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매출 부분에서는 글로벌 매출 부분이 이번에 M게임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비중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보시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짚어주셨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국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커졌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희비는 많이 엇갈렸습니다. 역시나 실적 그리고 신작의 성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 M게임의 경우 방치형 게임 신작의 글로벌 공략 소식을 들려주셨고 또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 수익성 좋은 기업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6,100원, 손절가 4,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주가의 경우에는 5,220원으로 종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최영지 PB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7% 넘게 급락했다. 15일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7.20% 하락한 244.44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해커들이 고객 데이터를 탈취해 2천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해커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비밀번호나 개인 암호화폐 지갑 코드가 손상되지는 않았으며 데이터 유출로 고객 중 1% 미만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는 대신 2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체포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피해 고객에게는 배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코인베이스는 S&P 500 편입 소식으로 주가가 24% 급등한 바 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파이널샷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오후 2시와 여러분과 함께했지만은 앞으로는 오전 장을 열러 갑니다. 앞으로도 파이널샷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매일 2시에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우리 마감 여신 최윤 앵커를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요. 또 새로운 얼굴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출연진들도 더 다양해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등 새로운 코너까지 재정비해서 정말 열심히 저희가 준비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파이널샷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